집에선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또 한 번 호된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밤잠이 없는 할머니에게 연시를 까드리며 한동안 말동무를 하고 놀아주던 엄마가 청소를 하느라 잠시 곁을 떠난 사이 또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우라질년, 시애미에게 개똥을 줘? 넘어가라 이년, 넘어가 이 나쁜 년. 엄마가 옆에서 노닥거려 줄 때만 해도 응석바지 어린애처럼 연시를 잘 받아 먹더니 할머니는 그 연시가 갑자기 똥으로 보이는 모양이었다. 할머니는 너무 분해서 눈물까지 그렁그렁 맺힌 모습으로 그 연시를 방에서 거실로 냅다 집어던졌다. 잘 익은 연시는 걸레질을 하는 며느리 등에 그대로 명중하며 터져버렸다. 아이고, 뭐야 이게. 아유, 못 살아 내가. 이 개가 물어가려나?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에이씨. 아이고 정말 뭐가 어쨌다고 저런데. 졸지의 연시로 팔매질을 당한 엄마가 걸레를 손에 든 채로 울상을 치었다. 이게 다 뭐래? 아유 아까워라. 냄새 나는 개똥을 에라이 못된 년. 할머니가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비싼 연시를 주워 먹기 바쁘다. 정말 왜 이런데. 아유 이거 아까워서 어째. 트런 년, 그게 맛있냐? 어느 틈에 방에서 나온 할머니는 천하에 상종 못할 것을 대하듯 혀를 끌끌 찼다. 할머니보다는 연시 때문에 속이 상한 엄마는 짐짓 화난 듯 버럭 소리를 지른다. 그럼 만나지. 에라이 미친년아, 개똥을 먹어? 에라이 미친년. 남들 다 자는구만. 아 그만해요. 어딜 가? 할머니는 남은 연시 바구니를 가지러 도로 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를 종종 걸음치며 뒤따르는 엄마의 하얀 블라우스 등짝이 가관이었다. 온통 붉고 지저분한 연시 속살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흐르고 있었다. 아유 이거 줘요. 무슨 노친내가 이리 힘이 좋아. 개똥이다 개똥. 연시 바구니를 손에 들고 다시 거실로 나온 할머니는 그걸 하나하나 야구공 던지듯 집어던졌다. 엄마의 얼굴이며 옷이며 이내 연시로 범벅이 돼버렸다. 그 몰골을 해서는 할머니 손에서 연시 바구니를 뺏으려 이리 뛰고 저리 뛰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일이 돼요 일이. 아이고 집 다 망가지네. 개똥이다 개똥. 엄마는 한 손에 걸레를 든 채 할머니를 따라다니며 혼자서 갖은 씨름을 다하고 있었다. 그럴수록 재미가 붙었던지 할머니는 마룻바닥을 펄쩍펄쩍 뛰며 조아라 연시를 집어던지는 것이었다. 이윽고 또 하나의 연시가 휙 날아갔다. 그런데 하필 그게 술 취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던 아버지의 웃옷에 정통으로 맞았다. 가슴팍에서 시뻘건 속살이 뚝뚝 떨어지는 연시를 손바닥으로 거칠게 쓸어내던 아버지의 눈에 순간적으로 핏발이 서렸다. 왜 이 여자를 못 잡아먹어 평생을 그래요 평생을. 이 노친내야 말해봐. 도대체 뭐가 못마땅해 그러냐고. 응? 뭐가 못마땅해. 아버지는 다짜고짜 노무가 들고 있던 연시 바구니를 낚았지 바닥에 내팽개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할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겁을 내며 주춤주춤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더욱 놀란 건 엄마였다. 왜 그래요? 엄마는 겁에 질린 할머니를 가로막고 서서 두 눈을 휘둥그레 떴다. 아버지는 엄마를 외면한 채 마구 할머니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말해봐요. 이 여자가 어머니한테 뭘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아버지가 눈을 부릅뜨며 고함을 치자 정신이 더욱 혼미해진 할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아저씨, 내가 잘못했어. 할머니는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며 싹싹 비눈 신용을 했다. 그런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데려가는 엄마는 원망스러운 눈길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정신도 없는 노친네한테 이게 무슨 앵패래. 술 먹었으면 곱게 잠이나 자지. 엄마는 겁에 질려 벌벌 떨고 섰는 할머니를 방에 눕혔다. 아저씨, 잘못했어. 안 그럴게. 할머니는 아직도 겁이 가시지 않은 눈빛으로 자꾸만 문 밖을 힐끔거렸다. 아무래도 여간 놀란 게 아닌 모양이었다. 술에 취해도 그렇지, 워낙 신경이 예민해서 병까지 얻으신 양반을 아니 그렇게 닥달할 게 뭐람? 아휴 참. 엄마는 할머니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가만가만 이불을 토닥여 주었다. 너희들은 뭐 한다고 맨날 오밤중에 이 자식들아. 마침 거실에서 일그러진 표정으로 서 있던 아버지와 맞닥뜨린 게 정수로선 큰 불운이었다. 평소에도 부자지간은 사이가 썩 좋지 못한 편이었다. 게다가 취중에 느닷없이 꾸중까지 들었으니 정수도 아닌 게 아니라 속이 꼬였다. 정수는 신경질적으로 아버지를 외면해버렸다. 이 자식이? 애비가 말하는데 등을 돌려? 놔요. 뒤에서 어깨를 낚아채는 아버지를 향해 정수가 거칠게 몸을 돌렸다. 격분을 못 이긴 아버지가 정수의 따귀를 후려친 것은 순간적인 일이었다. 아버지! 연수는 그렇게밖에 자식을 나무라지 못하는 아버지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평소 아버지의 강압적인 성격에 심한 반발감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술 취한 정수를 2층으로 올려보내는 게 상책일 듯 싶었다. 정수야, 어서 들어가. 분해서 아버지를 노려보고 섰는 정수의 눈에도 불이 붙었다. 아버지는 정수의 반항적인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 부르르 몸을 떨었다. 허둥지둥 할머니 방에서 나온 엄마가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다. 미쳤어? 실성있냐고. 왜 이래 오늘따라. 엄마의 말에는 대꾸도 없이 선체로 꿈쩍도 않는 정수를 노려보며 아버지가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 너 벌써 대학 들어갔어? 이제 시험 끝나서 기가 진중을 쏘다니고 그것도 모자라 술까지 처먹어? 놔둬요. 공부하느라 걔도 고생했구먼. 당신이나 들어가요. 아유 빨리. 엄마는 울상이 되어 아버지를 뜯어말리느라 곤욕을 치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화만 돋우는 격이었다. 아버지가 기어이 못할 말을 쏟아놓고 말았다. 나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지 몸 하나 간수 못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게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이 등신아. 등을 떠밀며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엄마의 손길을 획 뿌리치며 아버지가 절규하듯 그렇게 내뱉었다. 아버지는 치중에도 아차했으나 말은 이미 주워 담을 수 없게 허공으로 날아간 뒤였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혀 영문을 모르는 엄마와 두 남매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을 뿐이었다. 이튿날 아침, 어젯밤 일로 집안은 무거운 정적에 쌓여 있었다. 간밤, 늦도록 잠을 못 이룬 아버지는 침울한 표정으로 할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이불을 반만 덮고 쪼그린 채 아기처럼 곤하게 자고 있었다. 아무리 술 취한 행동이라지만 팔순도 못게 분별 없이 처신했던 일만큼은 밤새 송구스런 죄책감으로 그를 번민하게 했다. 정신도 온전치 않으신 분이 얼마나 놀라셨으랴. 불안하게 잠드신 모습을 보자 더욱더 처연한 생각이 들어 코끝이 아릿하다. 어머니, 저 철이에요. 많이 놀라셨죠? 아버지가 이불을 덮어주려 손을 갖다 대자 할머니는 잠결에도 흠칫 놀라 몸을 바짝 웅크렸다. 젊어 혼자 되어 수절하며 세상의 모진 풍상을 겪어내느라 남달리 마음고생도 많았을 어머니였다. 처지가 그렇다 보니 남들 눈은 지독하고 괴팍한 성격으로 비춰졌을지 모르나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한테만은 온갖 정성을 다 바친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께
언제 한번 살가운 아들 노릇이라도 해드린 적이 있었던가. 따지고 보면 심신이 고달프고 적막하기만 했던 당신의 인생을 아들 며느리를 통해 보상받고자 했던 과거 노모의 다소 삐뚤어진 삶의 모습들도 그 아들의 자아상과 크게 다르진 않았다. 어릴 적부터 뼛속 깊은 열등감으로 작용했던 아버지의 부재. 그것은 곧 어머니를 향한 세상을 향한 고약한 부담감으로 그를 억눌러 왔던 게 사실이었다. 스스로 아비 없는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잘난 놈이 되고 싶어 했고 하루빨리 자신이 처한 비루한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발버둥치며 살아왔던 지난날. 그 쫓기듯 살아온 삶의 결과가 겨우 이 꼴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흘러온 자신의 인생 자체를 모두 부정해버리고 싶었다. 지나온 세월들이 모두 꿈만 같았고 쏜살같이 흘러간 세월 끝에 이렇게 치매 환자가 되어 누워있는 제 어머니조차도 마치 아련한 한 조각의 환상 같았다. 더불어 그 앞에 꿇어앉아 있는 자신의 몸뚱이도 한낱 신기루만 같았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었지만 식구들 모두 우울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말 말 안 할 거야? 치사하게. 차라리 화를 내라, 야. 정수는 영 찌푸린 얼굴을 펴지 않는다. 엄마는 2층 세면장까지 따라와 아들 눈치를 살피느라 여념이 없었다. 세면장 문지방에 앉아 자꾸 말을 시키는 엄마를 정수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간밤에 아버지한테 따기를 맞아 틀어진 속이 아직도 안 풀린 것이었다. 엄마는 해녀 정수가 제 아버지를 원망이라도 하면 어쩌나 조바심을 내면서도 겉으론 친구 달래듯 장난스럽게 굴었다. 됐어요. 세수를 마친 정수가 수건을 받아들며 묵뚝뚝하게 한마디 했다. 그제서야 얼굴이 밝아진 엄마가 문지방에서 일어나며 활짝 웃는다. 정말? 아버지가 속상한 게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 응? 아팠어? 비켜요, 나가게. 말은 됐다고 했지만 제 엄마를 퉁명스레 밀치며 세면장을 나가는 정수 얼굴에선 여전히 찬바람이 일었다. 엄마는 그런 아들을 심란하게 바라보다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때 마침 할머니 방에서 나오던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럴 걸 뭐하러 소란을 피워요. 노친네 간밤에 어찌 놀랐는지 아침잠 없는 양반이 내쳐 눈을 못 뜨네. 왜 나이 들면서 안 하던 짓을 해? 술을 안 먹나 애들을 안 패나. 정신없는 노인네한테까지 미친 사람처럼 성을 안 내나. 아휴, 오늘은 연수도 먼저 가고 택시 타요. 아버지는 엄마의 잔소리를 무시한 채 거실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향했다. 오늘 오후에 장박사 병원으로 좀 와. 뭐 한다고요? 아버지는 여전히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신발을 신으며 묵뚝뚝하게 대꾸했다. 검사 한두 가지 더 할 게 있어. 어제 다 했잖아. 종합병원까지 가서 할 검사가 뭐 있어. 기껏 오줌 쏟아가지고. 대충 약이나 주면 되지. 암튼 의사들이란 그저 환자만 보면 난리지. 뭘 그렇게 잘 알아? 아침부터 심사가 곱지 않았던 엄마가 툴툴거리자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서슬에 잠시 기가 꺾인 엄마는 말투를 조금 누그러뜨렸다. 성질만 낼 게 아니라 오늘 나 일상 간다니까. 돈을 갖다 줘야 일을 하고 그래야 춥기 전에 들어가지. 이놈의 집 위풍이 세서 노인이 겨울만 되면 쿨룩이노만. 눈치를 보아가며 말대꾸를 하던 엄마는 잠깐 뜸을 들였다가 마저 이었다. 근덕이네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자기 몸이 어떤 줄도 모르고 오지랖 넓게 할 일도 많은 여편네 보기가 답답했던지 아버지는 나가려다 말고 또 한 번 버럭 성을 낸다. 잔말 말고 와. 안 가도 될걸? 당신이 의사야? 아버지가 화난 얼굴을 더욱 구기며 마당으로 나갔다.
간밤 죽을 병 어쩌고 했던 말을 다 취중객설이려니 흘러넘겼던 엄마로선 아버지의 그런 태도가 영 야속하기만 하다. 알았어요. 가요 얼른. 곧이어 아버지가 대문을 쾅 소리나게 닫고 모습을 감추자 엄마는 분풀이라도 하듯 그 뒤에 대고 눈을 흘겼다. 늙어서 꾀꾀대면 무섭기나 하간? 잘 가라 이 영감택이야. 혼잣말이라도 그렇게 중얼거리고 나니 여간 통쾌한 게 아니었다. 노망된 할머니는 그렇다 치고 어제부터 까닭없이 심통을 부리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잔뜩 상한 데다가 간밤엔 괜히 속 답답한 잡념이 하도 많아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피부치라고 하나 있는 게 툭하면 속을 썩이는 남동생 근덕이다. 근덕은 어릴 때는 심하게 터져서 걱정이더니 나이 들수록 거꾸로 행실이 사나워져 내처 걱정이었다. 근덕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억장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근덕이 어릴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남매는 줄곧 아버지 손에서 컸다. 성격이 완고하고 매사에 엄격하셨던 친정아버지 밑에서 자랄 때만 해도 근덕은 그런 대로 삐뚤어질 염려는 없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달랑 남매 둘이서 호라비 손에 크다 보니 근덕은 늘 심리적으로는 기가 죽어 있었다. 하지만 본성은 그런대로 착한 아이였다. 매사에 끈기가 부족하여 악착같이 생활에 매달리지 못하는 것도 다 그 착하기만 한 성격 탓이기도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사업이 기울기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제먹고 살 궁리만 해주면 사람 구실은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그것마저 뜻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의 일인 모양이었다. 어쩌다가 이렇게 험한 꼴까지 보게 되었는지. 엄마는 근덕이 생각만 해도 가슴이 탁 막히는 게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어제 일만 해도 그렇다. 얼마 전에 찾아와 어떻게 해서든 맘 잡고 살아보겠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개벌은 남주지 못하고 기어이 일을 저지른 눈치가 뻔했다. 그동안 툭하면 손을 벌리는 통에 갖다 준 돈만도 얼만지 모른다. 생활비를 아끼고 아껴서 목돈이라도 만들어주면 며칠 못 가 노름으로 날리고 술값으로 날리는 통에 이제는 제 자영한테도 눈밖에 난 처지다. 남편 병원이라도 잘 될 땐 그런 돈도 표가 안 났지만 이제는 푼돈 쪼개주는 것만도 벅찬 형편이 돼버렸다. 찾아왔을 때 중고차라도 한 대 산다기에 겨우겨우 돈 200만 원을 쥐어줬는데 그러고 난 지 열흘도 못 돼서 바닥이 난 모양이었다. 그러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정도가 있는 것이고 누나로선 눈앞이 캄캄할 따름이었다. 게다가 일산집 짓는 데도 가봐야 하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병원에선 웬 검사를 그렇게 숱하게 받으라는 건지 어제 오후 내내 남편 병원에서 검사 받느라 지친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기운이 다 빠지는데 빨리 약이라도 주면 좋으련만 오줌 소태는 갈수록 심해져 어제 오늘 소변 한 번 본 기억이 없다. 아, 어째 요즘은 심란한 일투성이래. 창거리를 잔뜩 싸들고 봉천동 언덕배기를 끙끙대며 오르는 엄마의 이마에 11월인데도 불구하고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이윽고 슬레이트 지붕의 낡은 가옥 철대문을 열자 어제의 난동을 증명이라도 하듯 수도가가 정신없이 어질러져 있다. 깨진 연탄재며 찌그러진 양은 그릇, 모스게 된 야채와 안주거리들이 서로 뭉치고 섞여 엉망이었다. 옳게? 엄마는 그걸 보자 또 가슴이 철렁해져서 안에 대고 조심스레 근덕댁을 불렀다. 누구세요? 곧이어 부엌에서 머리를 감다 말고 비누 거품을 잔뜩 묻힌 채 근덕댁이 뛰쳐나왔다. 어머 형님, 어쩐 일이세요? 호들갑을 떨며 뛰쳐나온 근덕댁은 얼른 머리를 헹구고 나와 난장판이 된 수도가를 치운다, 방을 정리한다 하며 한동안 수선을 피웠다. 엄마는 그동안 마루 끝에 앉아 심란스레 집안을 둘러보았다.
어젠 장사도 못 나갔겠네. 괜찮아요. 오늘은 나갈 거예요. 얼마 안 들고 나갔으니까 그이도 곧 들어올 거예요. 그놈의 도박. 형님한테 이런 걸 안 보이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남들처럼 배운 건 없어도 심성 하나만큼은 착하고 너그러운 올케는 신우이 대하기가 민망한지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다. 엄마는 그런 올케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해서 짠하게 마음이 저려왔다. 올케가 죄송할 게 뭐 있어. 그 자식이 미친놈이지. 엄마는 지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올케한테 내밀었다. 얼마 안 돼. 내가 잠깐 모은 거야. 괜찮은데. 받아둬. 피부치라고 이거밖에 못하네. 많이 도와주셨어요. 전 염치가 없어 고개도 못 들어요. 서로 미안해하고 안쓰러워하며 고개를 들지 못하는 두 여자의 맞잡은 손으로 끈끈한 그 무엇인가가 전해지고 있었다. 어떤 호젓한 인정에서 우러나오는 핏줄 같은 정이 둘 사이를 진하게 당겨주고 있는 것이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근덕대기 대뜸 고개를 들며 물었다. 형님, 점심하실래요? 문득 시장기가 도는 모양이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점심때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다. 옳게 먹어. 난 그냥 먹는 거 보고 갈게. 왜요? 같이 드시지. 한사코 밥상을 차리겠다는 걸 병원에 빈속으로 가야 한다며 사양했더니 근덕댁은 대충 양푼에 밥을 비벼 마루로 가져왔다. 꼴을 보니 속이 상해서 아침도 굶은 기색이었다. 고추장을 듬뿍 넣어 비빈 밥을 우걱우걱 퍼넣으며 혼자서도 먹성 좋게 밥을 먹는 올케를 엄마는 대견한 듯 바라보았다. 지난번엔요. 저 아래 여간에 로다리카 베레이즈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걸 제가 그냥 뛰어들어서 그년 저통을 덥석 물어버렸어요. 그냥 그 인간 거시기를 물어 요절을 이려다가 나중에라도 쓸 데가 있겠지 싶어 그건 관두고요. 엄마는 불현듯 젊은 올케의 천연덕스러운 얼굴을 보며 입가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제 나이 때 엄마는 남편이 서울로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바람에 그 팔팔한 강자 한번 부려볼 기회를 가져보지 못했다. 시집이라고 오자마자 남편은 공부하러 떠나고 홀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했던 그 외롭고 고단한 나날들. 남들이 신혼의 단꿈이라고 말하는 시기를 엄마는 다분히 비현실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곤 했었다. 단꿈은 고사하고라도 아이들 키우랴 살림하랴 밤마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고 자본 기억이 없는 고된 시집살이였다. 그렇게 십수년 세월을 남편과 떨어져 살다 보니 이제와 추억할 만한 애틋한 사연 같은 것도 만들지 못했다. 그 쓸쓸한 미소 끝에 엄마가 올케에게 물었다. 그놈이 가만히 있어? 웬걸요? 내 머리채를 잡고 미친 개 뛰듯 길길이 뛰더라고요. 그래도 거긴 다시 안 가는 것 같아요. 엄마는 또 미안해진다. 근덕댁은 마치 남의 이야기처럼 속편하게도 말을 이었다. 도박한 건 그러고 나서니까 얼마 안 됐어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바로 그때 근덕이 초췌한 얼굴로 대문을 걷어차며 모습을 나타냈다. 밥 줘! 집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신경질부터 버럭내는 것도 근덕이 못된 버릇 중 하나다. 그른 매사에 그렇듯 우락부락한 성격으로 변한 것이다. 그 꼴을 보니 엄마는 한숨부터 나왔다. 근덕은 마침 제 누나가 와 있는 걸 보고는 다짜고짜 시비를 걸었다. 뭐하러 왔어 여길? 밥을 입에 퍼넣다 말고 근덕댁이 움찔 놀랐다. 엄마는 한심스러운 눈으로 동생을 올려다보았다. 의사 사모님이 누추한 곳까지 어쩐 일이냐고. 지질이 궁상들 어떻게 사나 보러 왔어? 근덕은 재뿔에 화가 나서 우도까지 벗어던지며 이기죽거렸다. 보다 못한 엄마가 한마디 했다.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일한다고 돈 가져가 놓고 뭐? 도박을 해? 그 말에 찔리는 게 있었던지 근덕은 눈을 부라리며 제철을 노려보았다. 그게 아니고.
겁에 질린 근덕댁이 울상을 지었다. 근덕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입반사판이라는 듯 마구잡이로 나왔다. 그래, 도박했다 왜? 차 한 대 사달라니까 기껏 돈 200 주고 지금 생색내는 거야? 그 돈 갖고는 안 되겠어서 나 도박한다. 왜? 떨버? 이젠 눈하고 뭐고 볼장 다 본 것처럼 근덕은 침까지 퇴 뱉어가며 대들었다. 당황한 근덕댁이 마루에서 맨발로 뛰어내려왔다. 아, 왜 그래요, 누님한테. 안 보고 살자며, 의 끊자며. 그래, 동생이 이렇게 사니까 마음이 꽤나 편해? 근덕은 아내의 만류에도 막무가내였다. 그는 마당으로 쫓아내려와 잡고 매달리는 아내를 거칠게 뿌리치며 옆에 있던 양은대야를 힘껏 걷어져 버렸다. 마음 편해? 잠이 잘 오냐고. 그래 이놈아. 마음 편히 잠 잘 잔다. 왜? 누나가 하도 속이 상해 버럭 소리를 지르자 근덕은 더더욱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그래 잘 자라. 여긴 내 집이니까 나가. 어서 나가. 어서 안 나가? 근덕은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던지며 행패를 부렸다. 결국 엄마는 남동생한테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집을 나섰다. 봉천동 산꼭대기 그 아득한 골목길을 굽이굽이 돌아내려오자니 참으려 해도 자꾸 눈물이 솟았다. 그래도 한 가지에 나서 자란 핏줄인데 엄마는 근덕이 야속하여 슬펐고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여 또 슬펐다. 그러자니 아래쪽에서 전과 다른 심한 통증이 일었다. 엄마는 걷다가 몇 번이나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식은땀이 흘러 오한이 나고 현기증이 일었다. 엄마는 겨우 버스 정류장 앞에 당도하여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아랫배의 통증을 참고 있었다.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환자를 대하면서도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제 마누라는 그 지경이 되도록 손 한 번 못 써준 주제에 무슨 이사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인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질 않는다. 환자를 대하면서도 내가 이게 뭐하는 짓인가. 생각할수록 나오는 건 쓴웃음뿐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가운을 벗어 던져버렸다. 정 박사님 안에 계시지? 네. 진료실 밖에서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윤 박사의 음성이 들렸다. 곧이어 그녀가 차트를 들고 나타났다. 장 선배한테 사진 보냈어요. 안 그래도 절친한 친구이자 암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장 박사한테 아내를 보일 생각이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짐짓 윤 박사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누가 너한테 그러라 시키든 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놓은. 윤 박사를 탓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자신의 일이라면 때로 친누나도 그렇게 못할 만큼 세심하게 배려해 줄 줄 아는 여자 후배한테 아버지는 지금 공연한 화를 내고 있었다. 나름대로 기껏 애를 쓰고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핀잔만 들은 윤 박사는 당황하여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그녀를 향해 이미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는 말없이 양복 저고리를 몸에 걸쳤다. 검사 다시 받을 거야. 네 차트 필요 없어. 윤 박사는 아버지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속 깊은 여자였다. 아무리 의사라는 직업이 냉철한 이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지만 막상 이런 경우를 당하고 보면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닥치게 마련이다. 윤 박사가 보기에 아버지는 지금 의사로서가 아닌 절박한 환자의 가족된 입장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병원에 있지만 난 이 병원 못 믿어. 지난번 윤 박사 환자도 자궁종양을 양성인데 악성으로 잘못 짚은 적 있지? 다시 검사할 거야. MRI 기계는 초창기에 사서 너무 오래됐고 아무튼 싹 다 못 믿겠어. 아버지는 실내화를 구두로 갈아 신으며 다 지난 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 지금 아버지가 말한 실수는 윤 박사 스스로 곧바로 발견해서 바로잡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그 사실에 대해선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점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저 처연하게 바라보기만 했다. 그녀도 속으론 자신의 검사가 오진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나 간다. 아버지는 그녀를 뒤로 한 채 서둘러 장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종합병원으로 떠났다. 종합병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한 시간이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는다. 입구를 뚫어져라 살피던 아버지는 이윽고 저만치서 쟁걸음으로 허둥지둥 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발견하였다. 아, 진짜 나쁜 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는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잣말로 연신 군시렁거리며 병원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성난 망아지 모양으로 날뛰며 폭언을 한 동생 때문에 아직도 어지간히 속이 상한 표정이었다. 이 양반이 아직 안 왔나? 그녀는 여전히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쭉 빼고 로비 안쪽을 기웃거린다. 왜 이렇게 늦어? 아버지가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짜증을 낸다. 짜증이 나긴 어머니도 마찬가지여서 싫은 소리를 했다. 뭐 좋은 일이라고 서둘러요? 가. 이럴 때 남편이라도 좀 자상한 데가 있어서 신세 한탄이라도 받아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짓이 타고난 목석이다. 엄마는 눈 한 번 마주칠 새 없이 앞서 걷는 아버지를 뒤따라가며 한껏 눈을 흘겼다. 잠시 후 아버지는 엄마를 진료실에 들여보내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잘 안 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라. 얼굴이 그게 뭐냐. 단둘이 있게 되자 장 박사가 침착하게 충고를 해왔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에겐 친구의 충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검사 처음부터 다시 해줘. 윤 박사가 보낸 거 싹 다 잊어버리라고. 장 박사가 무슨 말인가를 하려는데 엄마가 간호사와 함께 진찰실 안으로 들어왔다. 어제 오늘 피를 한 마름 뽑네. 재수 씨 힘들죠? 엄마가 가볍게 농을 건네자 장 박사는 친절한 웃음으로 받아넘겼다. 장 박사와는 남편들끼리 워낙 가깝다 보니 안사람들하고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다. 그냥 난 약이나 주면 좋겠구만. 이쁘니까 잘해주려고 그러지. 경환 엄만 잘 있죠? 늙은이가 잘 있어봤자지. 골골해요. 그쪽도 무슨 병이 있나 싶어서 걱정스러운 눈길로 반문하는 엄마를 향해 장 박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야 평생을 약으로 사는데 뭐 걱정할 거 없어요. 검사실 2층인가? 아버지가 지금 잡담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표정으로 장 박사의 말꼬리를 잘랐다. 사람 좋은 장 박사는 아버지의 서두르는 모양이 안쓰러웠지만 짐짓 부드럽게 웃으며 친구 부인을 바라보았다. 급하긴 빈속이죠? 네. 어제 검사에서 빠진 거랑 또 어제 검사했어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다시 할 거예요. 엄마는 장 박사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신중하게 듣고 있다. 그런 아내를 보고 있기가 측은해져서 아버지는 고개를 한쪽으로 돌렸다. 장 박사가 다시 물었다. 소변 보기가 많이 불편해요? 그러네요. 얼마나? 오늘은 배만 뒤틀리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아버지와 장 박사의 얼굴에 더욱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지금 하는 말대로라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 한편으로 아버지는 엄마가 설마 그 정도 상태가 되도록 고통을 참고 있었을까 믿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꾸 서두르기만 했다. 자, 빨리빨리 검사하자고. 곧이어 내시경이며 MRI, 심전도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가 다시 시작되었다. 엄마가 조금은 겁먹은 얼굴로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 동안에 장 박사가 먼저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며 입을 열었다. 수술 못해. 왜? 알잖아. 내가 뭘 알아. 명이라고 소문난 너나 알지. 나 같은 돌팔 의사가 뭘 알아.
난 위염을 위궤양이라고 판정한 적도 있고 맹장을 장염이라고 오진한 적도 있어. 난 몰라. 아버지는 사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면서도 한사코 자주적인 심정이 되어 친구 앞에서 화를 내고 있었다. 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깨닫고 심기가 살아어진 까닭이었다. 장 박사는 그런 친구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훤히 꿰뚫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냉철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했다. 너 그런 행동 도움 안 돼. 장 박사의 어조에는 안타깝지만 어느 정도의 비난과 질책도 담겨 있었다. 아버지가 차마 붉어지는 눈자위를 숨기지 못한 채 천천히 읊조리듯 말을 이었다. 창피한 소리지만 나 내일 모레면 아래 거들한테 밀려 30년 이사직도 그만이야. 그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나 지금 그만둔다. 나 지금부터 의사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듣게 찬찬히 설명해. 이미 늦었어. 그게 의사가 할 소리야 임마? 니들은 남의 사정 생각도 않고 늦었다 그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 돈 뜯으려고 이 검사 저 검사 다 해놓고 늦었다 그러니 가라. 그럼 끝나는 거야? 사람 목숨 놓고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이 자식아? 격분한 아버지의 눈가에 불꽃이 튄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누구 얘기할 것도 없이 마구 분기에서는 길길이 뛰었다. 장 박사는 친구의 그 대책 없는 분노 앞에서 씁쓸한 혐의를 느끼고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오히려 화를 내고 말았다. 수술이 하등에 도움이 안 돼. 임파선이 퉁퉁 붓고 여기저기 엉망이야. 잘못 수술하다 더 크게 번질 수도 있어. 괜히 이곳저곳 휘저 병만 키운다고. 진정해 너 임마. 수술해. 안 돼. 기어이 눈가에 가득 차오르는 눈물을 어쩌지도 못한 채 아버지가 장 박사를 다그치기 시작했다. 수술해. 배 열어보기 전엔 누구도 어쩌고저쩌고 장담 못해. 너 왜 그렇게 말이 쉬워? 남편이 의사란 작자가 손 하나 까딱 않고 저 하나만 보고 산 여자한테 거두절미하고 너 끝장나서 옆였네야. 그렇게 말하라고? 난 못해. 배 열고 내 눈으로 보기 전엔 난 그 말 못해. 진행이 예상보다 덜할 수도 있어. 아직은 그 여자도 안 아프대. 아버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고 있었지만 장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아파. 참는 것 뿐이야. 분명 아파. 그리고 수술하면 이니 씨가 더 힘들어. 캔서 환자 더디 아무는 거 너도 알잖아. 그걸 몰라서가 아니었다. 아버지는 지금 하다못해 1000만분의 1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거기에 모든 걸 걸어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장 박사는 그 1000만분의 1만큼의 가능성조차 부인하고 있다. 아버지는 장 박사의 무섭도록 차분한 태도에 할 말을 잃은 듯 잠자코 뷰박스를 다시 켜보았다. 푸르스름한 불빛 위에 역시 종양덩어리가 확실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버지는 이내 모든 걸 체념한 듯 맥 빠진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래, 나도 의사야. 이게 이렇게 큰 게 아래를 누르고 있어. 소변 볼 때마다 죽을 맛일 테고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할 거야. 자각은 죽는다는 통보니까 곧 죽겠지. 잠시 울지 않으려 입을 앙다물고 있던 아버지가 이윽고 필름을 두드리며 장 박사에게 사정조로 말을 이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건 떼낼 수 있어. 숨통이나 틔워주자고. 단 일주일이라도 더. 그것만이라도 해주자고. 아무리 냉철한 이성과 판단력을 지닌 장 박사라 할지라도 친구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릴 수는 없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친구를 설득하는 것이 부질없는 짓이란 걸 깨닫게 되었다. 장 박사는 잠시 고민하다 마침내 가망도 없는 수술에 동의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지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장 박사를 바라보았다. 내일 3시 틀림없지? 그래, 내일 당장 입원시켜. 갈게. 아버지는 장 박사의 확답을 받고 난 뒤에도
몇 번씩이나 수술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야 진찰실을 나왔다. 자신의 몸속에 그렇듯 심각한 병마가 도사리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엄마는 그저 새로 짓고 있는 집 걱정뿐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와 엄마는 대밤 말씨름을 벌여야 했다. 집으로 가자는 아버지의 말을 무시하고 어머니가 한사코 일산행을 고집하는 바람에 서로 의견이 엇갈린 것이다. 집은 나중에 지어도 돼. 아픈 사람이 어딜 가? 설득하다 지친 아버지가 짜증을 내자 엄마는 또 나름대로 화가 나서 무작정 앞서걷기 시작했다. 아프긴 누가 아파? 하긴 내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기나 하대? 사람이 몰라도 저렇게 모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천하태평인 엄마를 어이없이 바라보던 아버지가 성큼성큼 뒤따라가서 엄마를 아버지 쪽으로 돌려세웠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만큼은 엄마도 막무가내였다. 집에 큰돈 두고 잠이 와요? 그리고 몇 번 말해. 노진에 겨울나기 힘들어. 곧 들어갔으면 쉽다고. 아버지는 짜증스럽게 팔을 뿌리치며 고집을 피우는 엄마를 향해 분통이 터지려는 걸 간신히 참고 다시 팔을 잡아 끌었다. 집에 가자고. 진작에 좀 걱정하지. 갑자기 엄마가 팔을 획 뿌리치며 언성을 높였다. 엄마는 순간적으로 말이 탁 막혀버린 아버지를 탓하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젊어서 일할 때도 옆에 없던 사람이 늙어 망령이 나나? 가요.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으려나. 아버지는 매몰차게 쏘아붙인 뒤 정류장 쪽으로 휘적휘적 걸어가는 엄마를 멍하니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와 무슨 말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어서였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다시 후다닥 뒤따라가 엄마의 팔을 붙잡아 보았다. 그러나 아버지 속도 모르고 엄마는 한사코 뿌리치기만 했다. 내 걱정 그리 되면 근덕이한테나 한번 가보슈. 엄마는 갑자기 야속한 듯 덧붙였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한텐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고 당신한텐 하나밖에 없는 처남인데. 난데없이 골칫덩이 처남을 들먹이며 자신을 탓하는 엄마가 못마땅하긴 했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은 술 먹지 마요. 이윽고 만류하던 남편이 포기할 기미를 보이자 일산행 좌석버스에 올라타려던 엄마가 혼잣말처럼 한마디 덧대었다. 어젯밤처럼만 왔다 봐라. 버스가 떠났다. 아버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선 채로 일산행 버스가 떠난 쪽만 막연히 바라보고 있었다.